요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 191페이지. 요거 제시문 어려웠습니까 이거? 191페이지. 우리 제시문이요? 어. 어렵습니다. 이것도 의외로 이런 것도 중요한 게 이겁니다. 섣불리 외우려고 하지 말라는 거야. 이게 섣불리 외우려고 하면 그때부터 엄청 어려운 제시문이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 딱 볼게요. 여기서부터 보면 욜로 이미지가 입력되면 먼저 이미지를 SS계의 영역으로 나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죠? 그래서 밑줄을 함부로 긋는 게 아니야, 이런 거는. 딱 보면 지금 SS계라는 건 가로, 세로의 숫자가 똑같게 나눈다는 거거든? 그럼 여기 빨리 그림을 보세요, 그림. 여기 그림을 봐보세요, 그림. 지금 그림 몇 개로 나눴어? 2개. 네, 여기 보세요. 총 몇 칸? 가로 몇 칸, 세로 몇 칸? 가로 3칸. 그럼 이게 3, 3인 거야. 네. 그럼 얘는 지금 몇 개의 영역으로 나눈 거야? 그지? 3, 3 총 9개 이렇게 나눈 거야. 이거야. 그지? 그리고 이제 계속 읽어볼게. 이 그림을 따라오는 거야. 하나의 영역을 기준으로 경계상자 n개를 표시한다. 그죠? 그럼 하나의 영역을 기준으로 뭘 한다고? 경계상자 n개를 표시한다. 그러니까 솔직히 여기서는 지금 경계상자 개념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 근데 계속 읽어보니까 각 경계상자의 데이터는 bx, y 이렇게 나뉜다고 딱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딱 보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 자, bx, y는 여기는 중심 좌표. 그러니까 좀 이렇게만 끊어 놓으십시오. 이렇게만. 왜냐면 지금 여기 읽어보면 어떤 게 나와? 각각의 영역이 뭘 의미하는지가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필요할 때 역으로 보면 돼. 딱 이해 갔습니까? 근데 여기 읽어봤더니 bx, by는 경계상자의 중심점 좌표다 이렇게 쓰니까 얘는 지금 뭐인 거야? 여기에 중심 좌표. 그냥 이렇게 써면 이렇게만 해도 됩니다. 중심 좌표 이렇게 뭐 중좌 막 이렇게 해도 되고. 그리고 BW와 BH는 폭과 높이다. 얘는 지금 폭과 높이 뭐 이런 식으로만 해도 되겠죠? 그죠? 그리고 PC는 확률값이다. 어떤 객체가 존재할 확률값이라니까 이건 존재값, 존재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체크 자체가 아니라 여기 써 있는 내용이 여기 그래프의 연관이 어떻게 되어 있나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C는 그 객체가 특정 객체일 확률값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시면 지금 보세요. 여기 딱 봤더니 C가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가, 나, 다, 라, 마가 있습니다. 그치? 그럼 빨리 그림에서 찾아봐. 가나다라마 써 있는 게 어떤 거야? 여기잖아. 그죠? 네. 느낌 딱 오지? 그치? 그러면 또 여기서 중요한 게 요 C 안의 값이 그 객체일 그 대상일 확률값이라고 돼 있잖아. 그죠? 그럼 여기 보면 첫 번째 거에서 가는 0.3, 0.7, 0.3, 0.1, 0.1 이렇게 나오잖아. 그치? 그럼 이 중에서 지금 확률 숫자 제일 높은 게 뭐야? 얘지. 그치? 그럼 얘는 뭐야 지금? 나잖아. 그치? 그럼 위에서 볼게. 나는 뭐야? 고양이잖아. 그치? 이렇게 보라는 거야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 내용을 외우라는 게 아니야. 근데 애들이 이 글을 읽을 때 어려워지는 이유가 이 내용을 자꾸 외우려고 하면 그때부터 어려워지는 거야 이거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내가 그림 나오는 건 언제나 그 그림을 그림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지 이 내용을 외우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 근데 여기서 이제 신기한 일이 있다. 자, 이러고 나잖아. 오히려 내용이 잘 이해가 가기 시작하는 거야. 내용 나중에 찾기 해도 좋아. 그지? 그러면 지금 계속 읽어보니까 C는 미리 학습된 M가지 종류의 객체라고 되어 있어. 그죠? C 뭐라고? C들은 미리 학습된 여러 가지 종류의 데이터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몇 개가 학습되어 있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5개. C가 몇 개야? 5개가 되어 있는 거잖아. 그지?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5개의 데이터가 학습되어 있고 그것만 가지고 이 5개 중에 해당되는 게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본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여기 읽어보면 미리 학습된 객체의 가지수에 따라 판별할 수 있는 객체의 가지수가 결정된다. 이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이제는? 그지? 맞지? 그에 따라 C의 개수도 결정된다. 이제 이것도 이해하자. 얘가 5개라서 5개를 학습해서 요 C도 지금 C, 가, 나 이렇게 돼 있구나. 느낌 딱 오죠? 이거요. 자, 근데 여기서 약간 어려운 게 있네요. 자,
그 대상이 특정 개체일 확률값을 계산해서 총 몇 개의 데이터를 출력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보세요. 자, 위에 거 그대로야. 자, 위에 거 S가 뭐였어? 3이었죠? 그죠? 그래서 3 곱하기 3에다가 얘 N 아까 뭐라고 했어? N. 요 위에서 N에 대한 이야기 있었습니까? 경계상자 N개를 표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금 경계상자가 2개 있거든요. 왜냐면 경계상자 1이니까. 그쵸? 그러면 3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괄호 열고 5 플러스 M 뭐였어? M 5개였잖아. 이거잖아. 그치? 네. 그럼 계산하면 5 플러스 5에다가 곱하기 2를 하고 그 다음에 3 곱하기 3 이렇게 하면 되는 거겠네. 맞지?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뭐 한 거야? 이 내용을 기억하려고 한 게 아니라 본문의 내용과 그래프를 연결해서 그죠? 따라가면서 적용하면서 읽은 거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 갔지? 이렇게 읽는 거야. 이렇게. 그럼 또 위를 볼까요? 자, 그러면 웃긴 건 이 밑에 선생님이 얘기해줬던 게 내용 그대로 풀어져 나오는 거네. 그렇잖아. 봐봐. 입력 이미지가 9개의 영역으로 나뉘어 출력되었으므로 S는 3이다. 이거지? 네. 그렇지? 경계상자는 2개이므로 1, 2. 그렇지? 네. 객체 데이터는 5개이므로 M, 5고 이렇게 해서 더하면 돼. 이거 아닙니까? 네. 그죠? 곱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제 어떻게 읽는 건지 알겠어? 별거 없습니다. 이렇게 읽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얘는 이 정도면 될 것 같고요. 자, 뒤로 넘어가서 얘는 뭐 이미 우리가 이제 본문 여기로 넘어갑시다. 여기. 이것도 어려워. 몇 페이지냐면 194페이지입니다. 194페이지.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문단부터 볼까요? 여기 보니까 여기는 일단 정답 체크하십시오. 여기에서는 뭐 딱히 어려운 내용 없었죠. 예, 여기는 딱히 일단 정답만 좀 체크하세요. OXX. 됐고 뒤로 넘어가서 여기서부터 조금 복잡해집니까? 일단 첫 번째는 단순 과반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읽어보니까 좀 중요한 내용이 효율적 얘의 장점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잖아. 얘의 장점 볼까요? 일단 이거는 첫 번째 단순 과반수제에 대한 이야기 하는데 효율적이다까지는 뭐 너무 당연한 거니까 뭐 체크 안 하더라도 뭐가 안 되냐면 요게 안 되네요. 선호 강도가 안 된다는 단점이 있네요. 그죠? 그래서 선호 강도가 드러나지 않아서 사회 전체의 후생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이게 얘의 단점인 거네. 이 정도 자꾸 시작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이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이게 왜 사회 전체의 후생을 감소시키는 건지 구체적인 것까지는 생각 안 해도 돼. 그냥 여기에서 써 있는 그대로 뭐가 반영이 안 돼서 선호 강도가 반영이 돼야 안 돼? 안 돼서. 그지? 그러면 사실 지금 여기서는 선호 강도라는 게 뭐지? 아직 헷갈려서 읽어봐야 되는 거야. 읽어봤더니 자, 뭐 여기 뒤에 건 이제 뻔한 이야기가 쭉 넘어가다 보면 어쨌든 요거 보니까 어떤 대안들을 먼저 비교하는 것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투표의 역설. 이건 좀 모르는 개념이니까 동그라미 합시다. 그죠? 자, 투표의 역설 뭐야? 뭐가 중요한 거야? 비교하는 순서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게 투표의 역설이죠? 그죠? 근데 웃긴 거네. 똑같이 투표를 해도 이거 먼저 투표하고 그 다음 걸 투표하면 뭐 A가 되는데. 그죠? 똑같은 투표에도 만약에 다른 걸 2번을 먼저 투표하고 그 다음에 1번을 하면 이때는 A가 안 된다라는 거네. 그쵸? 오케이? 자, 그럼 이제 계속 읽어볼게요. 예를 들어 가불병 세 사람이 마을에 쭈루룩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보세요. 여기 보면 지금 이 표는 그러면 빨리 눈치채야 돼. 쭉 읽어보니까 별 얘기 아닌 것 같은데 이 표가 뭐를 나타내고 있는 거냐면 투표 결과가 달라지네. 비교하는 대안의 순서에 따라서 투표 결과가 달라지죠? 자, 이게 뭐라고 했어? 투표의 역설이다. 맞죠? 그죠? 그죠? 자, 그럼 이제 투표의 역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볼게요. 봐봐. 갑은 지금 뭐를 제일 좋아해? 병원, 학교, 경찰서죠? 그러면 처음에 비교를, 우리가 사실 이건 시험에, 이거는 문제 보고 해야 되는 건데, 사실은. 문제가 있다고 치자고. 그럼 볼게요. 일단 만약에 투표를 병원하고 학교만 갖고 투표를 했다고 칠게요. 그죠? 그죠? 그러면 갑은 뭐 찍어요? 병원 찍어요.
을은 뭐 찍어요? 얘는 을은 학교를 찍죠. 병은 뭐 찍어요? 병? 얘는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럼 지금 병원하고 학교하고 투표하고 나면 뭐가 남습니까? 병원이 남죠? 네. 그죠? 그러면 이제 병원이 남고 학교는 뭐 했으니까 학교는 탈락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제는 뭐랑 비교하는 거야? 이때는 병원이랑 경찰서를 비교하는 거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투표 순서인 거야. 왜냐면 3명을 동시에 붙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1대1로만 붙이고 해서 토너먼트 식으로 이긴 애가 올라가, 이렇게 남은 애가 올라가,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지금 시험 문제에서는 그런 식으로 복잡하게 하는 것까지는 없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근데 뭐만 기억하면 돼? 그냥 이 표는 뭐 하는 거라고? 투표의 역사를 보여주는 표고, 그게 단순 과반제의 단점을 보여주는 건데,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선호 강도도 드러나지 않고 그냥 단순 선택만 하기 때문에 그냥 여기 있는 그대로만 이해하면 돼. 복잡하게 이해할 필요 있어 없어? 그래서 실제로 요거를 투표 순서를 바꿔서 아까 우리가 이번엔 병원 학교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남은 애끼리 붙였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다음에 네가 임의로 학교랑 경찰서를 먼저 하고 또 남은 애로 병원이랑 비교하잖아? 그럼 이땐 달라져요. 똑같은 사람들 투표해도 뭘 달리하면? 순서를 달리하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근데 굳이 여기서는 거기까지는 바란다, 안 바란다? 안 바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일단 여기도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냥 단순한 정도만 알아둬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죠? 자, 그럼 이제 3번째 문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젠 최적 다수 결제네요. 그죠? 근데 여기 보시면 중요한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총 비용이 최소화되는 지점을 산정한다. 그럼 지금 최적 다수제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총 비용을 최소화한다. 근데 우리가 아직 이게 무슨 말인지 정확히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 안건의 찬성자 수가 그 이상이 될 때, 그럼 봐봐. 안건의 찬성자 수가 그 이상이라고 되는데 뭐 이상 돼야 된다는 거야? 이 최소화되는 지점 이상이 돼야 된다는 거겠죠. 그럼 이제 이것도 약간 경제학을 했던 친구는 좋은데 보십시오. 자, 이게 그래프인데 보세요. 어떤 최소화되는 지점이 여기라고 칩시다. 지점이 여기야, 선이 여기 있는 거야. 그렇지? 그럼 그 안건이 통과되려면 찬성자의 수가 적어도 이 점보다는 높아야 된다. 이런 식이지 않을까?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쉬운 문제가 아니라 이런 그래프와 연관된 것까지도 조금 알았어야 되는 거거든. 절대 쉬운 제시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것도 뒤에 문제를 보면 알겠지만 문제에 뭐가 있었어? 그래프가 딱 나왔죠? 그럼 문제 보자마자 최소화되는 지점은 저기, 비용이 적은 데는 저기였구나. 그럼 요것보다 많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풀 수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그냥 여기서부터 해봅시다. 자, 이때 총 비용은 의사결정 비용과 외부 비용의 합으로 결정된다. 총 비용이 뭔지 몰랐는데 1번과 뭐가? 2번. 의사결정 비용과 외부 비용이 합쳐져야 된다. 이거네요. 그래서 이것도 여기서부터 계속 모르는 거의 연속이야. 이제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의사결정 비용은 투표자들의 동의를 구하는 데 드는 시간과 노력에 따른 비용을 의미한다. 자, 이제 빨리 정리하자. 여기서 빨리 한번 정리해야 돼. 자, 의사결정 비용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동의를, 가장 쉬운 걸로 하면 돼. 동의를 구할 때, 동의를 만들 때 들어가는 비용. 그럼 이걸 갖고 조금 더 생각해보면 이걸 알 수 있죠? 자, 사람이 5명일 때보다 몇 명일 때? 10명일 때 의사결정 비용이 더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대충 이제 어떤 게 느낌 딱 왔죠. 이렇게만 해도. 그죠? 이 이상 내가 뭐 부연 설명해 줄 필요 없잖아. 그죠? 그리고 외부 비용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체크는 해야 되는 건데요. 찬성표의 비율이 높을수록 의사결정 비용이 뭐 한대요? 증가한다. 이건 체크를 해야 되겠네요. 이거는. 네. 그럼 이 말 뜻은, 자, 별거 없죠. 자, 찬성표가 많이 필요한 투표일수록 의사결정 비용은 늘어날 수밖에 없겠네. 그죠? 그죠? 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외부 비용은 어떤 안건이 통과됨에 따라 그 안건에 반대했던 사람들이 느끼는 부담. 자, 누구와 느끼는 부담이라고? 반대했던 사람이 느끼는 비용이 요 외부 비용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쯤 돼서 한번 머릿속에 정리해야 돼. 의사결정 비용은 뭐라고? 동의를 구하는데 필요한 비용. 외부 비용은 뭐라고? 반대했던 사람들이 느끼는 부담감을 합친 거.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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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게 어쨌든 비용은 낮을수록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니까
찬성표의 비율이 높아질수록 낮아진다고 되어 있네요. 뭐는? 2번은.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네요. 자, 그럼 여기서 빨리 정리해야 되는 거. 이 문단에서 내가 지금 요 내용은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데가 딱 어딘지 딱 나오시죠. 자, 최적 다수 결제에서 찬성표의 비율이 높을수록 의사 결정 비용은 여기 봐봐. 여기 이제 여길 보면서 해. 찬성표의 비율이 높을수록 의사 결정 비용은 높아진다. 이렇게 해서 이거 갖고 이제 선지가 나온다는 거거든. 이걸 바꿔서 내겠지. 그래서 여기는 딱 보자마자 딱 약간 지저분해진 이유가 이제 뭔지 아시겠죠? 딱 봐도 여기는 중요한 내용이 되게 많으니까 내가 여기는 이게 뭐 화살표까지 체크를 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여기도 볼게요. 반대했던 사람들이 느끼는 부담을 중요한데 찬성표의 비율이 높아질수록 낮아진다. 왜냐면 찬성표의 비율이 높다는 거 뭐야? 반대했던 사람이 적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모든 사람이 찬성했으면 당연히 0일 수밖에 없거든. 자, 이제 원리 다 이해했죠? 자, 안건 통과에 필요한 투표자 수가 증가할수록 의사결정 비용이 증가한다. 이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1명 갖고 투표할 때랑 10명 갖고 투표할 때랑 100명 갖고 투표할 때 당연히 많을수록 이건 너무 상식적인 거라서 내가 따로 체크는 안 할 겁니다. 근데 보세요. 의사결정 비용 곡선 우상향한다. 여기서는 별거 없어. 이것도 그래프를 알아야 되는데 보세요. 우상향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이거.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한번 머리를 좀 정리하고 가야 돼. 자, 의사결정 비용은 어떻게 된다고? 우상향한다. 그죠? 그리고 여기 보면 외부 비용은 어떤데요? 감소하면서 우하향한다. 그래서 난 이럴 때는 체크 안 합니다. 이럴 때는 체크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해서 그래프 그려놓고 요런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래프 그려놓고 이렇게 해서 우상향하는 게 뭐였습니까? 우상향하는 게 의사결정 비용이죠. 그죠? 감소하는 건 외부 비용이죠. 이렇게 하고 넘어갔을 것 같아요. 차라리 이게 더 깔끔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두 곡선을 합한 총비용 곡선은 이걸 합하면 U자가 된다고 되어 있네요. U자. 그죠? 그러면 딱 봐도 이 U자의 가장 밑에 부분이 가장 낮은 비용 아니겠습니까? 그럼 요거보다 찬성자 수가 많아야 된다 이런 얘기겠죠? 그치? 그래서 이때 총 비용이 최소화된다. 보세요. 이런 크게 그리면 이런 곡선일 건데 가장 낮은 건 여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가 안건 통과의 기준이 되는 최적 다수 지점이다. 이렇게 연결할 수 있겠네. 별거 없습니다. 좀 복잡하긴 했죠? 근데 이제 아까 틀린 거 이제 왜 틀리고 맞았는지 좀 이해가십니까? 근데 이 점수 투표제는 좀 쉽습니다. 자, 각 투표제한테 뭐 한다고? 점수를 주고 각 대안에 대해 주어진 점수를 배분하여 투표한다. 어렵지 않네요? 그래서 여긴 딱히 체크할 게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 나왔네. 선호 강도에 따라 점수를 배분한다. 그죠? 선호 강도가 잘 반영된다. 그럼 선호 강도가 잘 반영된다는 건 아까 얘기했던 그 투표의 역설 같은 게 잘 안 일어나겠네? 맞죠? 네. 그래서 뭐 여기는 지금 이 점수 투표제의 장점과 단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체크한다기보다는 나중에 점수 투표제 관련 선지 나왔을 때 내가 기억 안 나면 보고 체크하면 되겠죠. 또 읽어보면 근데 얘 약점이 나오네요. 전략적 행위에 취약하다가 돼 있네요. 요거에 취약하다. 그러면서 전략적 투표가 뭔지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점수 투표제는 뭐에 약하다? 전략적 행위에 약하다. 그냥 이렇게만 하고 넘어가면 되겠네요. 그죠? 여기 복잡한 정보가 없습니다. 아마 시험에서 조금 힘줘서 나오는 파트가 요 3번 파트였겠지? 자, 5번도 봅시다. 5번. 자, 보르다 투표제는 N개의 대안이 있을 때 가장 소화하는 순서대로 나네요. 순서대로 1점을 주고 그럼 보세요. 5개의 대안이면 뭡니까? 순서대로 첫 번째 건 5점, 두 번째 건 4점 이런 식이겠네요. 그죠? 그래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걸로 한다. 이런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여기는 중요한 건 여기 보세요. 여기서 사실 좀 어려운 포인트가 이건데 점수 투표제와 달리 오로지 순서에 의해서만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사실 요거는 어떤 거냐면 난 이렇게 해서 이걸 보자마자 난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자, 보세요. 점수 투표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나한테 주어진 게 5점이었고 선택지가 1, 2, 3번이 있다고 칠게요.
그럼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야, 나 1번에는 3점 줄 거야. 얘한테는 1점 줄 거야.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점수를 내 맘대로 줄 수 있다는 거지. 그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어때요? 만약에 선택지가 3개면은 3개면 5점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순서대로 첫 번째 선택한 애는 3점, 두 번째 선택한 애는 2점, 그죠? 이런 식으로 준다는 거거든요. 혹시 이거 보고 그걸 파악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훈련과 연습이 많이 돼야 돼. 그러니까 나는 이게 이런 글들을 많이 읽어봤고 또 비문학을 많이 풀어봤기 때문에 이걸 읽자마자 무슨 소리인지 바로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쪽에 그 경험이 없었으면 이걸 갖고 이 점수 투표제와 보르다 투표제의 차이점이 뭐지? 굉장히 헷갈렸을 거야.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확 느낌 오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장단점 갖고 체크해서 풀면 된다 이런 거였거든요. 요겁니다, 요거. 이것도 체크해보세요, 정답. 그래서 뭐 요 뒤에 있는 뭐 장단점 같은 건 제가 굳이 얘기 안 해도 되겠죠? 요런 포인트가 있더라. 요렇게만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뒤에 거 정답은 1번에 2번, 2번에 2번, 3번에 4번, 4번에 5번, 5번에 3번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혹시 틀렸더라도 만약에 한번 내가 이제 이거 선생님 설명 들었으니까 이거 내가 다시 풀어볼까 이런 과정이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은 하도 오래전에 풀어서 기억도 안 날 거 아니야. 그러면 오히려 이제는 우리 지훈이는 한번 틀린 거 스스로 다시 한번 풀어보고 우리 그 한비는 아까 질문했던 거 8번, 7번, 8번, 9번 주간 테스트? 거기에서 이거 내가 이래서 틀렸구나, 이래서 이게 정답이구나 한 번만 지금 다시 살펴보세요. 한 번만 다시 살펴보세요. 그래도 이해가 안 가면 얘기를 하시면 되고요. 일단 우리 진도 나가고 잠깐 쉬기 전에 좀 합시다. 자, 우리 한비. 자, 이제는 198페이지입니다. 이건 수업이군요. 뒤로 넘어가서 자, 201페이지요. 201페이지. 자, 201페이지의 정답 여기 있습니다. 정답 여기 있고요. 자, 체크됐습니까? 어려웠던 거 없고 물어볼 거 없고. 혹시 낯설게 하기 물어봤는데 낯설게 하기가 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왜냐면 중요한 개념인데 까먹었으면 설명해 줘야 돼서 그래. 낯설게 하기가 이제 뭐냐면 여기 보실래요? 여기 주제에도 이제 써 있지 않습니까? 낯설게 하기. 이게 뭐냐면 어떤 대상을 조금 다른 시각으로 봐서 굉장히 조금 얘를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게 하는 게 낯설게 하기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일단 우리는 병아리 같은 걸 갖고 얘기해 볼게요. 병아리. 노랗고 귀엽고 예쁘잖아요. 그죠? 낯설게 하기면 이렇게 할 때도 있어요. 병아리, 저 흉악하고 잔인한 생물. 어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병아리와는 굉장히 다른 시각으로 병아리를 해석하면서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낯설게 하기 일종인 거야. 느낌 오시죠? 낯설게 하기 뭐라고? 일반적으로 사람들한테 친숙한 대상을 일반적인 시각과는 전혀 다른 식으로 해석하면서 접근하는 거, 이런 게 낯설게 하기입니다. 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좀 친숙했던 것들을 좀 이렇게 낯선 방식으로 바꿔주는 게 좀 자주 나옵니다. 됐습니까? 자, 뒤로 넘어가서 202페이지. 202페이지. 혹시 여기서 뭐 모르는 표현 있었어요? 괜찮습니까? 네. 네, 괜찮았죠. 네, 이제 낯설게 하기 완벽하게 감 잡았습니까? 네. 자, 여기도 한번 채워보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요 박람수의 아침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어둠을 안 좋은 이미지로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어둠이 어떤 생명체들을 태어나게 만드는 힘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여기도 채워주시고요. 우리 지원이 열심히 하십시오. 제가 중간중간 암호 넣을 거야. 암호. 딱 암호 넣었는데 내가 암호 몇 번 있었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못 찾으면 첫 번째 암호 1번 나왔다. 몇 번까지 나올 줄은 몰라. 내가 물어볼 거야. 좀 사악합니까? 똑똑하신 것 같아요. 그쵸? 네. 변지훈 들었지? 자, 여기 다 넣습니까? 네. 여기도. 자, 뒤로 넘어가서 여기도 채워봅시다. 아, 이 풀벌레 요거 이 텔레비전 끄자 이거 너무 좋은 시 아닙니까? 네. 그 풀벌레들의 작은 귀를 생각한다. 제 모습에 같은 자상적이고. 진짜요? 자, 요거 다 넣습니까? 다 썼어요? 체크됐습니까? 아, 참, 저번 시간에 그 공감각적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어? 여기도 보세요. 벌레 소리들 화나다. 화나다는 브라이트잖아. 그죠? 브라이트는 뭐야? 시각이잖아. 원래는 무슨 소린데? 청각인데 이걸 뭘로 바꿔서 표현해줬어요? 뭘로 전이시켜서? 시각으로. 그래서 이게 공감각적 침상, 감각의 전이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느낌 딱? 예. 마침 나왔죠? 자, 뒤로 넘어가 볼까요? 여기도 다 썼습니까? 네. 네. 자, 여기도 한번 채워봅시다. 여기. 근데 이 표현이 난 너무 재밌는 것 같아. 발 뒤꿈치처럼 두꺼운 내 귀. 왜냐면 이게 실제로 우리 누나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요 발 뒤꿈치에 그 굳은 살이 되게 많이 있어서 여기가 갈라지면 되게 아프거든요. 그래서 굳은 살은 갈라져서 문제거든. 그래서 이제 여기를 이상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이상한 각질 제거를 막 열심히 민단 말이지. 혹시 우리 한비도 그럽니까? 아직 어려서 그럴 일 없죠. 근데 난 이해가 안 가는 게 난 이렇게 뒤꿈치가 저랬던 적이 없거든요. 난 되게 아직은 말랑말랑해. 너는 아직 어리니까 말랑말랑한 게 당연한 거고. 그래서 내가 가만히 이 뒤꿈치가 각질 심한 사람들을 가만히 지켜봤거든요. 그분들의 공통점이 있었어요. 이분들 발 씻을 때 발 뒤꿈치를 잘 안 씻어요. 내가 지금까지 관찰해서 봤던 결과들이야.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그 발 씻을 때 발가락 사이를 열심히 닦잖아요. 보통은 안 닦으면 냄새가 나니까. 근데 그분들을 가만히 보면 발가락은 되게 열심히 닦는데 발 뒤꿈치는 그냥 대충 물로만 헹구는 느낌? 비누로 거기도 뽀득뽀득 좀 씻어주는 느낌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저는 언제나 발 뒤꿈치까지 이제 뽀득뽀득 씻거든요. 그래서 저는 각질이 없고, 예, 그래서 저는 이 발 뒤꿈치에 각질 많다는 사람 있을 때마다 물어봅니다. 너 발 씻을 때 발 뒤꿈치까지 비누칠 꼼꼼히 하니? 예. 그래서 가끔 이제 되게 이상한 놈이라고. 근데 되게 신빙성 있지 않습니까, 진짜? 네. 예. 이것도 체크해 봅시다. 오늘의 교훈. 우리 한비도 아직 선생님 제 발 뒤꿈치는 아직 맨들맨들해요. 그렇게 자만하지 말고 발 씻을 때 어디까지? 뒤꿈치까지 비누칠을 꼼꼼히 하십시오. 왜냐면 이거 진짜 나중에 갈라지면 엄청 아파요. 왜냐면 저 군대 있을 때 한번 갈라졌거든요. 왜냐면 군대 있을 때는 잘 못 씻거든요. 그래갖고 한번 갈라졌는데 와 죽는 줄 알았어요. 여기도 다 체크했습니까? 네. 어디? 풀벌레 깔면서 풀벌레. 네. 근데 이게 소리를 빼면 일반적으로는 감점을 시킬 겁니다. 네. 왜냐면 이 작품에서 핵심은 풀벌레 자체라기보다, 왜냐면 풀벌레는 보이지도 않아요. 그렇죠? 내가 오히려 그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건 뭐 때문에 그래? 걔 소리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때는 소리를 빼면 학교 선생님 중에서 이제 이건 아니다라고 해서 좀 단호하게 나가실 겁니다. 자, 여기도 체크해 봅시다. 2번, 3번. 자, 정답 여기도 체크해 주세요. 됐습니까? 넘어가면 됩니까? 아니요. 네. 네, 뒤로 넘어가서 200 몇 페이지입니까? 어휘에서 좀 낭낭하다, 뭐 괜찮 물상 이건 잘 안 나오고 기다려 보십시오. 내가 하나 본 게 있었는데 지상, 차선, 취약, 동무, 현란. 요런 것들은 좀 알아둬요. 고립무원 이런 건 고전 소설이 많이 나오죠. 고립무원. 혹은 사고무친도 나옵니다. 이거 사고무친. 사고무친이 뭐냐면 사방에 친한 사람이 없다 이런 겁니다. 예, 사방에 친한 사람이 없다. 그래서 고자는 외로울 고자고요. 이런 거고 구곡간장은 대부분 좋은 의미로 나올 때가 없어요. 예, 왜냐면 우리가 보통 그 고전 시나 이런 데서 구곡간장이 나오면 내가 그만큼 그러니까 옛날 분들은요 되게 고통스러운 걸 자기 내장이 끊기는 느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대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래서 보통은 구국간장이 다 녹았다. 이거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안 좋은 거야. 그러니까 내 속마음을 소가리를 엄청 했다. 이런 식으로 나올 때 주로 나옵니다. 구곡간장. 그리고 A불비 이거는 잘 나오진 않지만 그래서 그냥 상식으로 좀 알아둡시다. 애자가 슬플 애자죠. 슬프지만 슬퍼하지 않는다. 이거 무슨 뜻입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뭐 눈물 같은 거 흘리지 않고 이런 것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연군지정은 이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연군지정. 이것도 고전 시가에서 많이 나오는데 선비들 그죠? 중간중간 선비들이 임금님 그립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이러면 연군지정이야. 그래서 연군지정 되게 많이 나오고요. 일희일비 이런 거 괜찮고 학소고대 희로애락 이런 거 괜찮고. 자, 뒤로 넘어가서 자 우리 212페이지도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어휘 퀴즈 됐습니까? 네. 여기도 채워보겠습니다. 변지원! 집중해. 여기. 됐습니다. 네, 여기 뒤에도 나와보세요. 됐습니까? 네. 네. 14번. 괜찮습니까? 네. 네. 동병상련 이거는 어렵지 않았죠? 네. 뒤로 넘어가서 우리 문법 볼까요? 자, 문법 첫 번째 거. 괜찮았습니까? 일단 정답 다 맞추고 물어볼 거 물어봅시다. 2번, 4번. 됐습니까? 자, 뒤로 넘어가서 5번, 7번. 되셨습니까? 네. 여기다 썼죠? 근데 솔직히 6번은요, 이거는 솔직히 보세요, 이거 몇 년도? 참. 이거 아니야, 이거. 왜냐면 이거 요즘 공무원 시험에서 나옵니다, 공무원. 공무원 시험에서 나옵니다. 이거 아닙니다, 이거. 근데 이 정도는 상식으로 알아둘 만한 거. 올, 머리카락, 한올, 안올, 이건 아시죠? 네. 그죠? 그리고 땀, 바늘 한 땀 한 땀. 이거 정도는 상식으로 알아두시고요. 이거 이불 두 채입니다, 채. 근데 저는 땀하고 올 정도는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예. 근데 코는 저거 뭐 요즘 뭐 뜨개질 하는 사람 몇이나 된다고. 이건 아닙니다, 이거. 2005년도, 아휴. 미쳤어요. 자, 그럼 여기서 틀려서 물어볼 거 있다. 질문해 보세요. 4번.
아, 근데 4번 하기 전에 일단 우리가 3번부터 볼까요? 네. 내가 의존명사 잘 하라고 했죠? 띄었으면 뭐다? 띄었을 때 앞에 관용어 있으면 높은 확률로 뭐다? 의존명사인 케이스가 많다. 기억하시죠? 예. 근데 대신 얘가 혼자 쓰일 수 있는지 없는지를 좀 봐야 돼요. 혼자 쓰인 케이스가 있는지 없는지. 근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볼까요? 나위. 자, 나위가 있다. 혼자 쓰이면 어때? 이상해. 예. 보통 뭐뭐 할 나위가 이런 식으로 꼭 쓰이거든요. 예. 그래서 얘는 의존명사입니다. 의존명사. 얘네들 같은 경우 내가 따로 설명해 줄 필요가 없겠죠? 네. 자, 4번. 4번에 왜요? 4번 이거 애들이 되게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몇 번이 헷갈렸어요? 제가 4번이라고 했어요. 근데 일단은 여기 보면 여기서 말한 첫째가요 이런 느낌입니다. 수사는 수를 나타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첫째는 그냥 장남을 표현한 겁니다. 그냥 장남이나 장녀. 첫째 아이. 장남이나 올 장녀. 아니야 이렇게 하면 좀 그렇겠다. 장남은 첫째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보세요. 이거 뭐냐면 첫째 아이란 뜻이야. 첫째 아이. 첫째 아이를 표현한 거라서 요거는 수사가 아니라 그냥 명사입니다. 이해하셨죠? 네. 그럼 몇 번 했다고요? 저 4번. 뭔데? 학생 하나가 이거 뭡니까? 하나가 하나가 수사잖아. 네. 그죠? 이건 명확하게 학생 하나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웃긴 건 아까처럼 내가 첫째 아이 이러면 이 첫째는 수관형사가 되겠죠. 또 수관형사. 왜냐하면 아이 앞에서 꾸며주고 있으니까.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은 수사랑 수관형사랑 이런 명사를 구분하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복잡해요. 근데 이거는 어디서 하면 돼? 내신 나올 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틀린 거로 쫄지 마시고 그냥 기본 컨셉으로 요렇게 좀 헷갈릴 수 있구나. 요런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대신 이건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첫째는 뭐 해야 된다고? 적어도 이게 첫 번째 자식이라는 의미로 쓰였을 때는 뭐다? 명사다. 됐죠? 이때는 절대 뭐가 아니야? 수사가 아니야. 그럼 선생님 언제 보통 하나요? 이럴 때는 이런 식입니다. 내가 너한테 세 가지를 말하겠다. 첫째, 둘째, 막 이런 식으로 할 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첫째, 둘째는 첫 번째 아들 이런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이야기할 거리에서 그죠? 넘버 원, 넘버 투, 넘버 쓰리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죠? 이럴 때는 확실한 수사죠. 느낌 오시죠? 예,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정도 구분만 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 더 궁금하셔서 물어보실 거 있으십니까? 그런 없어요. 여긴 다 됐습니까? 네. 뭐 겸양이나 이런 표현들 다 아시죠? 네,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마저 하겠습니다.